유족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따 하고 끊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문을 막 들어선 그때 눈앞의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목소리 10살이 된 딸 은지의 손을 붙잡고 조문하러 왔을 뿐인데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10살 생일도 못 넘긴 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사람.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어 결국 사망신고까지 했던 사람.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채 상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명찰에는 조은석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그 입꼬리까지,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미소는 제 남편 박태준이 웃을 때마다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듯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장례식장은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이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 얼굴을 보러 조문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마주하다니요. 조은석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에게 그는 분명히 박태준이었으니까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헷갈린 걸까 싶어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 얼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공손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조문객 중 하나를 대하듯 예의를 갖춘 얼굴, 그 눈빛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없나요?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장에서 뵌 적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였습니다. 그건 태준이 습관처럼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넥타이 핀까지. 제가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일 수 없어요. 아,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나는 괜히 사과를 하며 뒷걸음질 쳤다. 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그의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화장실로 향하는 걸음은 휘청거렸고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물 한 줌 떠서 얼굴에 가져다 대도 여전히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신 차려. 윤미선 그냥 닮은 사람이야.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 셋은 있다잖아. 하지만 그렇게 속삭여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렷한 확신이 울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태준이야. 내 남편 맞아. 한참을 거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과 내 휴대폰 화면 속에 남편 눈매, 입매, 웃을 때의 표정,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 나는 놀라듯 고개를 들었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지금 현실과 비현실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가 또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자리를 지켜볼까?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여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상주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 조은석 씨요? 이 장례식장 직원이에요. 원래 장례 지도사셨는데 고인이랑 가까운 분이라 상주 역할까지 맡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직장, 장례식장. 태주는 생전에 건축 설계사였다. 장례식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장례 지도사가 되어 조은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내 마음속 혼란은 점점 더 커져갔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지가 조용히 일어나고 나도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같이 나갈게. 우리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장례식장 바깥 유리창엔 어느새 빗방울이 촉촉이 맺히고 있었다. 그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열해 전 그가 산에 간다고 집을 나서던 날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내 기억 속에 얽힌 조각들이 슬며시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났던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다시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만 같았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에 가득 맴돌았다. 하지만 이건 분명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 조은석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박태준이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투명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걸었다. 은지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고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겪기엔 너무나 이상하고 복잡한 상황이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상주석에 앉은 그 안이 태준의 손에 시선이 갔다. 넥타이 매듭을 조정하는 손동작, 휴식을 취할 때에 앉은 자세, 조문객을 맞이하는 표정, 하나까지도 너무나 익숙했다. 가슴 한복판이 욱신거렸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가 정말 돌아온 거라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그분 정말 아빠 같아요? 그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안의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잠시 고민하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있지. 은지야, 너 어릴 때 아빠랑 찍은 사진 기억나니? 사진이요? 응, 엄마가 몇 번 보여줬잖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왜요? 혹시 그 장례 지도사 분 사진 속 아빠랑 닮았다고 느껴졌니? 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은석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셨다. 느낌은 있어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진 속 아빠 얼굴이 워낙 어릴 때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은지가 6살이 되기도 전에 태주는 실종됐다. 사진 몇 장이 남아있을 뿐 은지는 아빠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엔 아빠란 말이 늘 희미한 상상 속 존재였으니까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지금 이 감정이 착각이라면 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일까.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순간 나는 결국 결심하게 되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은지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이 장례식장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딸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요, 엄마? 그 장례 지도사 분 때문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은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그 말이 고마워서 나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늘 말없이 따라와 주는 이 아이가 어쩌면 내가 가진 유일한 용기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반복했다. 그가 진짜 태준이라면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결론은 하나였다. 그는 박태준이다. 내 남편이다. 하지만 그의 눈은 너무나 낯설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과 기억은 누가 어떻게 바꾸어 놓은 걸까? 나는 그의 진실을 알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아낼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장례식장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어제와는 달리 비는 그쳐 있었고 늦은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흐릿했다. 엄마, 어떻게 할 건데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달려온 은지가 물었다. 작은 손에 땀이 맺혀 있었고 아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단 그분이 여기 계신지부터 확인해야지.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제 상주로 계셨던 조은석 선생님, 지금도 근무 중이신가요?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다. 네, 지금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와는 달리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 정장의 위엄 대신 편안한 복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손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바라봤다. 10년 전 태준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허니문 여행 중 다쳐서 남은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그 사람 손에도 똑같은 흉터가 보였다. 숨이 턱 막혔다. 무릎이 휘청이며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어제 뵌 분이죠? 반갑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그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1시간 뒤 예약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진 괜찮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릿하고 차분했다. 그 속도마저 태준 그대로였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은지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려줬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조은석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잠시 커피잔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7년 전쯤 제가 산에서 실신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랍니다. 그 전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었죠.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모으며 숨죽였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됐고요. 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중 이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조용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조은석이라는 이름은 그때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말을 이어가는 그의 눈동자에서 슬픔도 거짓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남편이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나를 품고 있는 사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문이 하나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히 커피를 저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2번 정확히 태준이 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건 아무에게나 나올 수 없는 아주 사소하고도 확실한 증거였다. 태준이 커피를 마실 때 항상 그렇게 저었다. 나는 그걸 놀리며 왜 커피에 주문 거는 거야? 라고 장난치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왜 장례 지도사 일을 선택하셨어요? 기억을 잃고 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글쎄요, 묘하게 이 일이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는 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일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는 모른다. 자신이 어떤 상실을 겪었는지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알고 있었다. 그 상실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박태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제게 중요한 사람이었나요? 나는 망설였다. 솔직히 남편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충격을 주기엔 너무 이른 순간이었다. 아니요, 그냥 닮은 사람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였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줄까 말까를 고민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 태준이 은지를 안고 있고 내가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진이 그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몰랐다. 그래서 대신 다른 질문을 꺼냈다. 그럼 산에서 발견되셨다고 하셨죠? 어디였나요?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설악산이요. 백담사 근처 계곡에서 그곳에서 쓰러져 있었던 걸 누군가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다. 설악산 백담사 계곡. 태준이 실종된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가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놀란 티를 감추려 애썼지만 눈가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조용히 커피를 저었다. 그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혀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의 팔목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했다. 왼쪽 팔목에 조그맣게 찍힌 점. 3개 삼각형을 이루는 그 점은 태준의 몸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흔적 중 하나였다. 우리는 그것을 별자리 점이라 부르며 장난스레 행운의 마크라 말하곤 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내 남편 박태준이었다. 비록 기억은 사라졌을지라도 그의 몸과 영혼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내 다리는 무거웠다. 확신이 들었다. 그는 태준이었다.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건 내 마음이었다. 은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걸 알았고 굳이 묻지 않았다.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은 아스라이 번져 보였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고 생각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거의 확신해. 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스스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어제 찍은 조은석, 아니, 태준의 사진과 10년 전 우리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 단 한 군데도. 아직은 말 못하겠어. 그 사람에게 갑자기 진실을 던지면 너무 큰 충격일 거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곳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가 있었다. 태준 유품 적힌 스티커가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태준의 지갑, 열쇠고리, 손목시계, 그리고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흘려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미선아 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그 아래 숫자로 된 좌표가 적혀 있었고 지하 3층이라는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태주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그 진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려 했다.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좌표를 검색했다. 지도 어플 위로 떠오른 붉은 점, 서울 중심가, 한 오래된 빌딩, 미래재단 문서보관소라고 표시된 건물이었다. 건축 설계사였던 태준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장소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은지야, 나는 거실로 나와 딸에게 말했다. 내일 그 좌표에 가볼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알게 된 듯한 눈빛이었다. 같이 갈게요. 이제 정말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내 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진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10년 전 그날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그 좌표가 가리키는 장소에 도착했다. 서울 시내 오래된 회색빛 건물 간판에는 미래재단 문서보관소라는 글씨가 퇴색한 채 붙어 있었다. 여기가 맞아. 건물을 올려다보며 나는 숨을 삼켰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은 벽, 녹슨 철문, 그리고 희미한 간판. 모든 것이 그날의 비밀을 꼭꼭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엄마, 여기 맞아요? 은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뭔가를 숨겨놨을 거야. 로비로 들어서자 나이든 경비원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하 3층 BCB 보관소로 가야 하는데요. 그의 눈이 약간 좁아졌다. 의심스러운 기색이 가득한 얼굴로 되묻는다. 예약하셨습니까? 열람증 있으셔야 합니다. 잠시 당황했다. 태주는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은지가 내 소매를 살짝 당겼다. 엄마, 지갑 혹시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나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태준의 낡은 지갑을 꺼냈다. 속을 뒤적이다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발견했다. 미래재단 문서보관소 이용증 박태준.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 10년의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카드를 내밀자 경비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오,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은 유효합니다. 그는 카드를 스캔했고 잠시 후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준 씨, 가족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윤미선이에요.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아, 기억납니다. 신중한 분이셨죠. 여기 보관소 자주 오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기억을 잃기 전 이곳에 자주 왔다. 무언가를 꾸준히 쌓아두고 있었던 거다. 혹시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인지 아세요? 경비원은 낡은 기록부를 넘겼다. 손가락이 멈춘 곳. 여기 있네요. 약 10년 전. 그날 기억납니다. 지하 침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다들 대피했는데 박태준 씨만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며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행했죠. 이상하게 잊히지 않는 날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이 태준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다. 경비원은 임시 출입증을 건네주며 말했다. 지하 3층 중앙 복도 끝방이에요. 안쪽으로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향했다. 층수가 내려갈수록 마음도 점점 가라앉았다. 그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까?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형광등은 까버렸고 복도는 조용했다. 여기야. 나는 좌표가 가리킨 위치를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철제 보관함이 빼곡히 놓인 공간, 그리고 그 안, BCB 713 숫자가 적힌 캐비닛을 찾았다.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여기서 멈춰야 하나? 그때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212 한번 해보세요. 응? 엄마랑 아빠 처음 만난 날 2월 12일. 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항상 그날만 되면 특별한 저녁을 만들었잖아요. 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맴돌다. 눌렀다. 이 일이 딸깍 잠금 장치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덮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에는 적혀 있었다. 미래재단 내부 감사 자료 박태준.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이제 진실이 시작된다. 태준이 왜 사라졌는지, 왜 기억을 잃고 돌아왔는지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재무제표, 회의록, 내부 감사 보고서. 전문 용어가 많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태준이 형광펜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왔다. 기부금 유용 정황 발견, 해외 계좌 자금 흐름 추적 불가, 시공사 안전 기준 위반 보고 묵살.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 정민석, 이사장. 은지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빠가 어떤 비리를 발견했던 것 같아. 미래재단이라는 단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 그걸 밝히려 했던 거야.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그 말은 끝맺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봉투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USB.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태준이 이걸 꼭 숨겨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딩. 은지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구두 굽소리, 낯선 남성의 낮은 목소리. BC 보관소 접근 감지. 10년 만에 박태준 이름으로. 숨이 턱 막혔다. 엄마. 은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넣고 보관함을 닫았다. 서둘러, 이쪽이야. 우리는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다. 구석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 각진 얼굴, 무전기, 그리고 익숙한 키워드. 카드로 접속했답니다. 박태준 부인이라고 했어요. 윤미선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군. 내 이름, 내 남편의 이름.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추적하고 있었다. 은지의 손을 꽉 잡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계속 돌아봤다. 발소리, 쫓아오는 기척. 아직은 없었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우산도 없이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고 우리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엄마, 무서워요.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은지야. 우린 진실을 알았어.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했다. 태준은 목숨을 걸고 이걸 남겼다. 나는 그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닫았다. 휴대폰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폴더가 열리자 수십 개의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나의 영상. 파일 이름, 미선에게.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어두운 방을 비췄고 이내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조금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미선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무사하지 않다는 뜻이겠지. 걱정 마. 나는 너랑 은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료들을 남기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은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영상 속 태주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정민성 미래재단 이사장. 그는 모든 걸 은폐하려 해. 기부금 횡령, 건축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 그 사건 뉴스에서 보도됐던 참사 5명이 사망했던 그 붕괴 사고가 떠올랐다. 그날 나는 그의 지시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사라졌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태준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했다. 사랑해. 미선아, 내가 없더라도 은지를 꼭 지켜줘.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 영상이 꺼졌다. 은지가 내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약속할게. 태준아, 이제 내가 시작할게. 노트북을 닫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진동이 멈췄고 곧바로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짙은 저음 낯설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윤미선 씨죠. 오늘 미래재단 보관소에 다녀오셨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누구죠? 그는 조용히 웃었다. 숨소리가 마치 내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가져간 USB 조용히 돌려놓으시죠. 뭐라고요? 그건 위험한 물건입니다. 당신 남편이 그걸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당신 태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는 대답 대신 찬바람 같은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 정오 건물 앞 작은 공터 USB를 놓고 가세요. 그럼 당신과 따님에겐 더 이상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곁에 있던 은지는 내 표정을 읽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가슴 속엔 불안이 또아리를 틀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추억도 기억도 아니었다. 우리는 위험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잠든 은지 곁에서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조은석 씨. 저 윤미선이에요. 혹시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진짜 이름에 관한 이야기예요. 박태준 씨.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떨렸다. 그 이름. 당신이 어떻게 아시죠? 우리는 다시 그 카페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비는 창밖 유리에 부딪히며 낮게 울리고 있었고 그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은지의 첫 생일 우리가 함께 찍은 작고 소중한 가족 사진이었다.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은지, 우리 딸이에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저 정말 이 사람이 나인가요? 네, 당신은 박태준이에요. 내 남편이자 은지의 아빠예요. 10년 전 산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기억을 잃고 돌아왔어요. 그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그 습관은 여전히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내가 기억나지 않아도 몸이 알고 있었군요. 나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몰라봐도 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답을 이 영상이 말해줄 거예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하고
영상 파일 하나를 틀었다. 그 화면에 10년 전 당신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정민석은 위험한 사람이다. 내가 사라지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내와 딸을 지켜줘. 태준하니 조은석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다. 기억이 없지만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자신을 바라보던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눈꺼풀 너머로 짧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정민석,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 모르게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왜 그 이름을 듣자마자 속이 뒤집히는 것처럼 아픈 걸까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은 당신이 목숨 걸고 맞서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는 이마를 짚었다. 짧은 호흡,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왜 나는 나한테서 사라졌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는 벽처럼 부서졌다. 그토록 강하게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 기억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고 살아가던 사람.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어요. 기억이 아니라도 당신이 남긴 흔적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받고 이내 인상을 찌푸렸다. 비공개 번호예요. 나는 즉시 반응했다. 받지 마세요. 그쪽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릴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통화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억 속 그 음성과 닮아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박태준 씨. 그의 손이 얼어붙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 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들이 말한 위험은 진실이에요.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진실, 이제 그걸 우리가 세상에 꺼내야 해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차창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선글라스를 낀 남성, 2명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릴 쫓고 있어요.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오자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바람이 스쳐갔다. 우리는 골목을 가로질러 빠르게 걸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은지, 우리 딸이 있는 집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당신도 같이 가요. 지금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 움직여야 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택시에 올라탔다. 뒷좌석 창밖으로 검은 SUV 한 대가 따라붙는 게 보였다. 따라오고 있어. 나는 기사에게 속삭였다. 우회로로 빠져주세요. 절대 정면 도로로 나가지 말고요.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다. 도시의 밤은 빗소리에 묻혀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진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진짜 이야기.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마을로 향했다.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창밖 풍경은 어두운 들판으로 바뀌었다. 도착한 곳은 은지 외할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시골집.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몇 년째 비워져 있었지만 기본적인 가전과 난방은 여전히 작동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나는 은지를 안방에 재운 후 조용히 마루로 나왔다. 조은석 아니, 태주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었다. 휴대폰도 꺼둔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요해서 차라리 아프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집 처음 오는 곳인데도 낯설지가 않네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내 문 열리는 소리, 이 마루에 삐걱거리는 소리, 심지어 이 주방 냄새까지 어딘가 익숙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집에서 은지랑 나랑 여름 휴가를 보내곤 했어요. 시골 길 따라 자전거 타고 마루에 앉아 수박 먹고 밤엔 세 사람이 이불 하나 덮고 자던 곳이었어요.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번지는 미세한 떨림. 나는 그것이 감정의 진동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 영상 속 내가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걸 남기려 했던 걸까요? 나는 태준이 남긴 USB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엔 영상 외에도 수많은 문서, 증거,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다. 이 안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쫓고 있던 사건이 담겨 있어요. 기부금 횡령, 건축 비리, 그리고 제주 리조트 붕괴 사건. 그 사고 기억나요?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네, 당신은 그 리조트 구조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부 결함을 발견했고 그걸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정민석 측에 맞섰죠.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고개를 감싸주며 말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마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기억의 파편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진실을 위해 싸웠던 사람,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그 기억은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깜거렸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다시 울리는 휴대폰 진동. 발신자 없음. 이번엔 내가 받았다. USB를 넘기지 않으셨군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윤미선 씨, 우린 이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창밖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나는 조용히 태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이 자료들을 언론사에 넘길 거예요. 더 이상 숨어서 진실을 품고 있을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같이 가요. 이번엔 당신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기억을 떠나 다시 가족이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멀어진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 하나가 그의 눈동자에 번지기 시작했다. 미선아,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이 우산 씌워줬던 그 거리 거기 전봇대 옆에 작은 꽃집 있었지. 나는 숨을 멈췄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흐릿하지만 확실히 그 순간이 내 안 어딘가에 있어요. 새벽 5시 우리는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하늘 아래 조용히 집을 나섰다. USB와 태준이 남긴 문서들을 가방 깊숙이 넣고 은지는 집에 남겨두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다녀올게. 이제 곧 끝날 거야.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만 단단한 아이, 그 눈빛에 나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중심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아침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한 손에 USB를 꼭 쥐고 다른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무서우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조은석이 아니라 박태준이었다. 언론사는 시청 근처 회색 빌딩 8층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에디터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보안이 까다로웠지만 다행히 내가 알고 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 한지우가 아직 그곳에 근무 중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윤미선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죠? 긴 이야긴 차차 드릴게요. 지금은 이 자료를 먼저 봐주셔야 해요. USB를 책상에 놓자 지우 기자는 신중하게 컴퓨터에 연결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뜨자 그의 눈빛이 급격히 진지해졌다. 이건 대체 어디서 구한 거죠? 제 남편이 남긴 자료예요. 10년 전 미래재단 내부 고발자로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이 멈췄다. 박태준, 그 이름 기억납니다. 한때 언론계에서도 떠들썩했죠. 실종이라고만 처리됐지만 경찰 수사는 중단됐고 그 뒤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해요. 지우 기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 수준이 아닙니다.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보호도 철저히 받아야 하고요. 그 순간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기자가 받았고 곧 얼굴이 굳어졌다. 아, 얘 지금은 외부인네. 뭐라고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내부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USB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운운하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정민석 쪽입니다. 우릴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였다. 창밖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렸다 들어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시간 없어요. 당신은 기자님과 자료 백업하세요. 나는 저들을 막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같이 가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선아,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만은 확실하게 느꼈어. 나는 늘 당신과 은지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거. 그 눈빛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이었다. 이번엔 내가 앞에 설게. 두 번 다시 당신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문을 열고 나섰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가 사무실 입구 앞에서 정민석 측 남자들과 마주서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보였다. 숨기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맞서고 있었다. 기자는 USB를 백업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전국 뉴스입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태주는 사무실 입구에서 남자 셋과 마주서 있었다. 검은 양복, 무표정한 얼굴, 통일된 동작. 누가 봐도 말이 통하지 않는 쪽이었다. 그는 그들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돌아가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이 일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덮어두려 했던 진실은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남자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돌아온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지켜보시죠. 그 순간 한 남자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류 봉투. 그 안에서 흘러나온 건 가장 최근에 찍힌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나 그리고 은지가 있었다. 집 앞 정원. 며칠 전 옷차림 그대로였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말했다. 조용히 사라진다면 가족은 무사할 겁니다. 우린 언제나 그쪽을 먼저 고려해왔으니까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 역시 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죠.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순간 남자 셋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차에 올라탄 그들은 마지막으로 창밖에서 사무실을 올려다봤다. 그러곤 서서히 멀어졌다. 태주는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다. 시간 없어. USB 원본은 빨리 보호해야 해. 내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오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기억했어, 은지. 첫 돌 때 당신이 만들었던 그 쌀 케이크 정확히 기억났어. 우리 집 부엌 냄새까지.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다 기억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다. 왜 내가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왜 그토록 당신과 은지를 지키려 했는지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에는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 상처, 후회, 그리고 끝내 놓지 않은 사랑까지. 기자는 노트북을 닫고 말했다. 자료는 백업 완료됐습니다. 익명 제보로 전국 언론사에 동시 배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민석 쪽에서 역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준비돼 있어요. 그 어떤 공격도 더는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수신자 은지. 은지야, 왜, 괜찮아? 그런데 들려온 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은지 양, 지금 저희가 보호 중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USB 원본만 넘기시면 바로 돌려드리죠.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태주는 내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챘다. 그 아이 납치한 거야?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이내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끝내자.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장소는 이쪽입니다. 한적한 폐창고, 서울 외곽입니다. 기자가 추적해준 위치는 정확했다. 은지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송신된 신호가 그곳에서 끊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태주는 내게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갖고 있어.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누구도 은지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그 눈빛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10년을 돌아 그는 다시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남편이 되어 있었다. 폐창고 앞 우리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주변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고 들어가는 입구엔 검은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다. 태준이 나를 바라봤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상황 봐서. 당신은 연락하면 들어와.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 사람을 믿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었으니까. 태주는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다.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엔 세 남자가 있었다. 가운데에 은지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고 그를 보는 순간 외쳤다. 아빠. 그 외침 하나로 공간 전체가 멈춘 듯했다. 정민석의 부하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태준, 넌 살아있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는 주저없이 다가갔다. 그리고 주먹 한 방에 남자 하나를 쓰러뜨렸다. 남은 둘이 덤벼들려 했지만 태주는 냉정하고 정확했다. 도망치는 남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은지를 묶고 있던 줄을 끊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은지는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창고 안에 또 다른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의 남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 천천히 걸어 나온 한 사람. 정민석 잘 다듬어진 머리, 비싼 정장.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랜만이군. 태주는 조용히 은지를 내게로 돌려보내고 정면으로 그와 마주섰다. 생각보다 오래 버텼더군. 기억까지 잃고도 다시 내 앞에 서다니. 태주는 웃었다. 기억을 잃었지만 진실은 잊지 않았다. 내가 가진 그 USB 그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회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 그건 내가 만들어 온 룰이었겠지. 하지만 이젠 달라. 그 순간 내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USB를 들고 정민석을 향해 외쳤다.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짓밟아 왔는지 이 안에 전부 있어요. 곧 세상 모든 곳에 퍼질 겁니다. 정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기자가 약속한 공개 제보 후 보호 요청이 접수된 것이다. 우리가 정면 승부를 택한 순간 진실은 세상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우리는 무사히 은지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태주는 나와 은지를 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뉴스는 며칠 동안 미래재단 사태를 집중 보도했고 정민석은 구속되었으며 내부 공범자들도 하나둘 조사를 받았다. 우리 가족의 이름은 기사에 오르지 않았다. 기자는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 남았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태주는 서서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지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나는 다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모든 게 이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또 그만큼 소중해진 일상이었다. 엄마, 오늘도 아빠 데리러 가요? 은지가 학교 끝나고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아빠는 혼자 다니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말에 은지는 손뼉을 쳤고 그 웃음소리에 나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전엔 그저 평범했던 이런 순간들이 이젠 너무나 귀하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태주는 된장국을 한 입 먹고 말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야. 나 이제 레시피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웃자 그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한텐 내가 필요 없겠네. 아니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에 태주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돌아온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억을 잃은 나도 당신은 놓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중간에 나도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면 어쩌나, 내 착각이면 어쩌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착각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 순간 아이가 말했다. 근데 아빠 나한테도 편지 한 통 써주면 안 돼요? 나중에 또 기억 잃을까 봐 걱정돼요. 우리는 웃었다. 그건 너무나 순수하고도 진심 어린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주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등, 펜을 쥔 손, 천천히 써내려가는 그 모든 움직임에 살아 있다는 감각이 배어 있었다. 그가 남긴 문장은 아주 짧고 따뜻했다. 은지야, 나는 내 아빠야. 어떤 기억이 사라져도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내가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글을 남겨. 햇살이 비치는 거실, 세 사람이 웃으며 앉아있는 장면. 그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랐던 풍경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 없는 하루를 다시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며 사실은 아주 큰 일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 되었다. 그저 평범한, 그러나 절대 평범하지 않은 우리 가족의 오늘이 다시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